네, 분산 분석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시간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요인 실험과 관련되는 내용, 특히 상호작용, 그 내용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공별량이 그룹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모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산 분석의 마지막 시간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첫 슬라이드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진행한 것 중에 상관 분석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관 분석은 뭐냐면 겉보기에는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순수한 관련을 보기 위해서는 뭐다? 편상관 같은 걸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귀 분석 같은 경우나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회귀 분석의 회귀계수 베타는 해당되는 설명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말한다. 그래서 회귀계수는 일종의 편회귀계수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이를 통제하면 혹은 나이가 같은 집단으로 일치하면 차이가 없게 생긴다든지 관련이 없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석해서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분산 분석에서 마지막에 소개할 반복 측정 분산 분석도 그와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반복 측정은 어떤 경우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내가 응급실에 갑자기 갔어요. 아파서. 갔더니 거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혈압을 쟀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뭐 포도당 주사를 한 대 맞았어요. 4시간 후에 다시 혈압을 재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4시간 지나서 다시 혈압을 또 재봤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혈압을 몇 번 반복해서 측정했어요? 3번 반복해서 측정했죠.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들에 대해 반복 측정이라는 건 그 실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 측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자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앞서한 분산 분석에서 요인 A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처리 요인이라고 하면 두 번째 요인 B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후 등. 혹은 반복 요인 B가 제품일 수도 있는데 보통 시간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처리 요인과 블록 요인의 구분은 어떤 걸 우리가 주 관심 대상으로 보는가를 보고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분류 요인이고 어떤 것은 처리 요인인가 하는 것도 관측 형태에 따라서 보면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예를 여러분들 보면은 이 반복 측정 자료에 대한 그 예를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에서 1은 3명의 남자를 말하고요. 2는 3명의 여자를 말합니다. 다시 1은 3명의 남자, 2는 3명의 여자를 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요. 요인 A에 보면 1, 남자 2, 여자 이렇습니다. 개체는 남자 1, 2, 3, 3명, 2, 여자 4, 5, 6, 3명입니다. 요인 B라고 하는 것은 1, 2, 3, 4인데 반복해서 측정되어 있다. 그래서 요인 B가 반복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repeated measure ANOVA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모형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yijk는 mu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sk 가로 열고 첨자 i 플러스 베타 j 플러스 알파 베타 ij 플러스 5차 ij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yijk라는 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반응 변수 값을 말하고요. 알파 i라고 하는 것은 요인 A의 i번째 처리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플러스 ski는 바로 사람 효과, 개체 효과죠. 그래서 i번째 집단의 k번째 사람의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베타 j는 반복 요인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알파 베타라는 건 처리 곱하기 반복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표현한 거고요. 플러스 5차 ijk는 5차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개체 효과라고 하는 서브젝트 효과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의 뭐로 블락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되고요. SPSS에서는 분석할 때 이런 사람의 개체 효과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제곱합의 분할도 보면요. 맨 위에 보면 TSS라고 해서 전체 제곱합은 처리 효과 SSA 플러스 SS 서브젝트 A 개체 효과 플러스 SSB 반복 요인 효과 플러스 SSAB는 상호작용 효과고요. 플러스 SSE가 오차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표시한 걸 SS between 이제 그룹 간 차이를 말하고요. SS with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그룹 내 차이를 말하는 그런 겁니다. 요인 A의 효과는 뭐 주효과가 있냐 없냐 기무가설 알파 1부터 알파 P가 0이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일 거고요. 요인 B의 효과는 베타 1부터 베타 Q가 모두 다 0이냐 이런 거고요. FAB는 이제 상호작용 효과 알파 베타 IJ가 0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방금 예를 SPSS를 이용해서 자료 입력된 것부터 실제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같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입력은 맨 왼쪽에 서브젝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보면은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1, 2, 3이 남자입니다. 4, 5, 6이 여자였어요.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리 효과입니다. 111은 남자, 222는 여자죠.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Y1, Y2, 뭐 이렇게 Y3, Y4 이렇게 우측으로 쭉 가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측정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분석 메뉴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 보면은 세 번째 거기 반복 측정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요 메뉴를 누르면요,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 6쪽에 나와 있는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것이 반복 측정인가 그 요인을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개체의 요인 이름은 TRT라고 표시를 했고요. 반복이 4번 반복돼서 수준의 수는 4라고 했습니다. 추가해서 트리트 가로 열고 4가 돼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복 측정에서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Y1, Y2, Y3, Y4를 이렇게 측정된 있는 수준을 지정한 걸 볼 수 있고요. 처리 효과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개체가 있는 요인 A에다가 옮겨 놓은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이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되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결과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7쪽에 보면은 맨 우측에 제가 적어놓은 말을 여러분들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반복 측정은 출력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처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가 뭐 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별량 검정을 하느냐 아니면 다별량 검정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요. 일별량은 하면 일별량 F 검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제 블록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좀 잘 기각하는 그런 결과를 주는데요. 그래서 리버럴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는 어떤 그 반복 측정 분석에서 어떤 가정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데요.
그 가정이 맞을 때는 이게 올바른 결과입니다. 바로 그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하냐면 구형성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형성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7쪽에 맨 아래 보면은 거기 보면은 구형성 검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유의 확률을 보면 P값이 뭡니까? 0.315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구형성 가정을 만족한다 이런 겁니다. 대립가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구형성 검정을 만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처리 TRT 그러니까 반복작용 곱하기 A라고 하는 개체 성별이었죠. 상호작용 효과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상호작용 효과는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별령 검증 결과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TRT 곱하기 A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필라의 트레이스, 람다, 뭐 로이의 호텔링의 트레이스, 최대근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어요. 유의 확률을 보면 전부 0.240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면은 각 수준별로 여러분들 플롯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면 일별량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다별량 검정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별량 검정은 거기 P값이 0.038이라고 되어 있죠. 상관계수를 고려해서 F 검정을 실시하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네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뭐 필라이의 트레이스, 윌크스 람다, 호텔링의 트레이스, 로이의 최대근 뭐 이런 거죠. 그럴 때 운이 좋을 때 P값이 같아요. 지금 경우는 P값이 모두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그 네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별량 검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과를 줍니다. 웬만하면 기각을 안 합니다. 특히 구형성을 만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렇게 하면 돼요.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면 일별량 결과를 수행하면 된다. 구형성 결과를 만족하지 않으면 다별량 검정 결과를 잘 보정해서 쓰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먼저 그 일별령 검정 결과가 나와 있고 뭐 개체간 효과 검정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일별량 F 검정 결과를 볼게요. 이 경우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면 됩니다. F 값이 12.798이죠. 그 다음 그린하우스 게이저라고 하는 결과랑 훈펠트라고 하는 결과가 또 많이 이용되는 결과입니다. HF 이런 것들이 가장 널리 있는데 일별량 결과를 좀 보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P값이 큽니다. 그래서 구형성 가정을 만족해서 보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는 이제 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구형성 검정 결과를 만족하면 F 검정 결과를 보자. 그 가정이 만족하지 않으면 GG 결과나 HF 결과를 보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다별량 결과도 네 가지나 있었잖아요. 네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구형성이 있었어요. GG 결과 있었죠. 그 다음에 HF 결과 있죠. 7가지나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다별량 검정 결과는 P값이 0.038이었습니다. 트리트 같은 경우 보세요. 유의확률 값을 보면 다 유의하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TRT 효과가 인정된다. 즉 반복 효과는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별량 결과는 보통 이제 보수열에 잘 안 쓰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별량 결과를 안 봐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개체 간 효과 검정은 개체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F 검정으로 합니다. 거기에 개체 간 효과 검정 보면은 출력 결과 아래에 보면 절편 아래 A라는 거 보이시죠? P값이 얼마입니까? 0.026입니다. 그래서 처리 효과는 유의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구형성 검정 결과를 먼저 봐라. 그것을 만족하면 일별량 F 검정 결과를 봐라.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우면 GG 검정이나 아니면 HF 결과를 봐라. 그것도 아주 크게 의심이 가면은 다별량 검정 결과를 봐라. 매우 보수적이지만.
그래서 SPSS에서는 반복 측정 메뉴가 되게 생각보다 그래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8주차에서는 지난번 7주차에 이어서 분산 분석의 확대된 모습, 첫 번째 뭘 얘기를 했죠? 이원 분류 분산 분석에서 반복이 없는 경우, 즉 블락을 지정해서 한 블락 디자인을 여러분들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반복이 있는 경우였죠. 그래서 요인 A와 요인 B라고 하는 요인이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요인 효과를 각각 봤고요. 그것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여러분들 같이 봤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이외에 처리 반응값에 영향을 주는데 그냥 우리가 그 공별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형 공별량이 있을 경우 그것을 모형에 포함시켜서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 같이 합쳐진 그런 모형, 그런 공분산 분석 모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반복해서 측정되어 있을 때 반복 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부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분산 분석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접하게 되는 다른 방법들은 필요한 책들을 사서 지금까지의 실력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스스로 극복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졸업하고 나가서 그런 걸 쓸 일이 있으면 저희과 교수님들한테 아마 질문을 하면 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주차 강의까지 여러분들 마쳤는데요. 9주차부터는 정말 오프라인에서 좋은 날씨 속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은 분산 분석에 이어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9쪽은 여러분들 앞서 한 것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 도표를 그냥 그려준 거에 불과한 겁니다.